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마냥 읽는 내내 아찔했는데요. 우리 사연자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하는 것조차 괴롭지만 그래도 결국 종착지를 찾아가시는 것을 보며 작게나마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로로 제 얘기를 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경로나 계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하네요.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을 털어놓는다는 건 이유가 무엇이건 대상이 누구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다가 아주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할까요? 그야말로 구사일생인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에 이제사 한숨을 좀 쉬어보게 되네요. 아마 제 나이쯤 되면 거의 70대 중반쯤 되면 말이에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쪽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작에 별개의 사유를 갖고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특성상 요즘 친구들과 달리 웬만하면 대부분이 자식들이 있을 테고요. 제 경우는 자식에 대해 아주 많은 통항과 어려운 감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갖고 있던 감정들을 바탕으로 말을 해보자면 솔직히 말해 자식을 낳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제 주변에 누구에게도 자세히 털어놓지 못했던 말들을 시작해 보자면요. 제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녀석 둘은 3살 터울로 한 놈은 1982년생, 한 놈은 1985년생이에요. 그 시대치고 30대를 훌쩍 넘겨 장가를 사람은 많지 않았기에 제 딴엔 늦게 얻은 아들 녀석들이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큰 녀석 이름은 호영, 작은 녀석 이름은 호철이라고 짓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집 자체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참 운이 좋게도 저는 당시 자수성가하는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먹거리나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적지 않은 월급을 마누라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고 우리 마누라 역시 크게 낭비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중 자식 농사가 어땠냐면 저와 마누라 둘 다 큰아들에 대해 꽤 공을 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3살 터울의 둘째를 가벼이 키운 건 아니지만요. 남자 녀석들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툭하면 코가 깨지고 어디가 찢어지고 하는 상처를 내오는지라 정말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갔었어요. 늘 직장에 나가 있는 저보다는 마누라의 손길이 훨씬 더 많이 갔을 테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일이 터졌던 것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했을 때예요. 다른 집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각 집안마다 부모들이 더 예뻐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의 경우 마누라는 큰 녀석을 좀 더 예뻐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많이 닮기도 했고 하여간 그 녀석도 지 엄마가 자기를 예뻐하는 걸 알아선지 여간 애교 부리고 귀엽게 굴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유, 당신 호영이 예뻐하는 거 너무 티가 나. 그래도 그렇지 이제 군대까지 가 있는 녀석을 갖다가 언제고 그렇게 물고 늘어질 거야. 나중에 장가 보내면 아주 시어머니 역할 독하게 하겠어. 어머 뭐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건 안 하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해봤자 우리 어머니만 할까. 아이고 이런 말실수를 했네. 이러면서 그간의 서름을 툭툭 흘리는 마누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도 끝내 그간의 앙금을 풀지는 못했어요. 당시엔 그게 제일 큰 아쉬움이었는데 이후 닥치게 되던 일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하여간에 우리 마누라는 그렇게나 큰아들을 예뻐했죠.
군대에 가 있을 때 그렇게 사진을 걸어두고 그윽히 바라보고 일주일에 2, 3일간은 큰아들 방에 가서 잘 정도로 어쩌지를 못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사이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 좀 무뚝뚝한 둘째 녀석조차도 가족들끼리 다 움직이는 데에는 늘상 잘 협조하는 편이었어요. 형 면회 가자고 하거나 휴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어딜 가는 데에도 늘 아무 말 없이 어울렸었거든요. 하지만 평온하다면 평온하고 그다지 무난하지 않다면 않을 수도 있는 우리 일상에 재난이라는 이름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어떤 사건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사실 지금에 와서는 꽤나 시간이 경과된 일이긴 합니다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걸까요? 그런 일이 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와 마누라는 몇 번이나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어쩌면 둘째 녀석까지 모두 돌아가면서 그런 꿈을 꾸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이 아주 당연스레 나라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큰아들의 제대를 기다리고 있던 사이 그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늦게 마누라의 연락을 받은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아니, 알아듣게 좀 말을 해봐. 호영이가 뭐 어떻게 됐다고? 마누라는 그 당시 울지도 않고 말이 여기저기 엉켜서 아주 흐리멍텅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보다 안 되겠던지 둘째 아들 녀석이 전화기를 낚아채서는 아주 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선명하게 들리는 둘째 녀석, 호철이의 목소리로 저는 똑똑히 듣게 되었어요. 우리 큰아들 녀석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제대만 기다리고 있던 그 녀석이 말이에요. 제 엄마도 기차게 이뻐했지만 제 가슴에도 늘 애틋하고 아리게 남아있는 그 녀석이 저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죽었대요. 사고가 아니라 형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라는 존재로 있는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 당시 바쁜 회사 업무에 휩싸여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그 정신없는 사무실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차를 몰았는지 기억에도 없지만 어찌되었건 저는 누가 아주 급히 절 태워주기라도 한 양 그렇게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마누라와 둘째 아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인은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것이었으며 그 이유는 정말 부모인 저와 마누라 그리고 그 동생인 둘째 녀석까지 얼척없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내용이더군요. 사고사로 누군가에게 구타당해서 그리 되었다거나 총기 사고도 아니었고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건 그냥 제가 자식을 잘 몰랐다. 그 정도의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된 이유야? 정말이야? 이봐, 당신 말 좀 해봐, 어? 당신은 알 거 아냐? 대답 좀 해보라고. 이때 마누라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결국 자초지적은 이렇더군요. 큰아들 녀석의 부재를 말할 때 주변에게 숱하게 말해오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고 이별을 고했고 그게 우리 아들을 상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친한 친구 녀석이랑 그 여자아이가 연애를 했다나요. 그 또래에 그렇게 한창 청춘의 열매를 맛보던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상심할 만하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마음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 또래 청년들이 볼 땐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이후로 자식을 잃게 된 부모인 저로선 도저히 뭐부터 어떻게 원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나마 저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 수는 없었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장 많이 울고 정신을 놓을 것 같았던 마누라 역시 끝끝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 둘이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낼 수 있었을 때 흙을 씹는 듯한 표정으로 마누라가 말을 하더군요. 울 수가 없었어. 울면 그땐 호영이를 정말 보내게 되는 것 같아서 울지 않았어. 어딜 깨물어야 울음이 참아질까 싶더라. 그때 하도 이를 악물어서 이가 다 상한 것 같아. 내가 그 녀석, 호영이 그 녀석 낳을 때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이가 그 모양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나도 안 가본 세계에 내보내면서 그 통증으로 이렇게 이를 악물었던 걸까? 내가 없고 내가 모르는 어두운 곳으로 내 새끼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아팠나 봐. 마누라의 말에 전 그제서야 그 앞에서 토하듯이 오열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년간은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셋 다 그 누구도 꺼내지 못하고 그 방은 정말 어쩌지도 못한 채 몇 년을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양가에서 하도 성화를 해대는 통에 겨우겨우 그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처는 아물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일상이 가고 시계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 세 가족 모두 나이는 먹고 있었지만 큰아들이 남긴 그림자는 생각보다 되게 크고 진했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잡아먹을 듯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고 난 가정에서 의뢰히 보이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둘째 아들 호철이를 애지중지하게 되더군요. 아주 예민할 정도로 저와 마누라는 끼고 살다시피 했고 사업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뭘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밀어주고 싶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때부터 단단히 잘못되었다 싶기는 하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쯤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무렵 우리의 태도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둘째인 호철이가 이미 엇나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호철이는 이때 닥치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했었답니다. 아버지, 나 이번에 아는 형이랑 사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줘요. 자금은 이 정도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투자했는데 진짜 잘 됐대요. 저번이랑은 다른 얘기니까 이번엔 나 좀 믿어줘요. 네? 사실 이때 아들이 요구했던 돈은 저에게 그렇게 힘든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점점 옥죄는 액수가 될 거란 예상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게 오만했던 걸까요? 호철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말아먹게 되었어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형이 돈을 갖고 그렇게 도망가 버릴 줄은 몰랐다고요. 아버지도 그 형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봐도 그 형 인상 괜찮고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아버지.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때쯤은 짠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멋대로 그렇게 목숨을 달리해버린 지 형을 두고 자기도 괴로웠을 거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혹시 우리가 불안할까봐 연락도 편지도 자주 했었고 그저 조금 영특하지 못하고 감정이 많이 앞서가는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제 자식이지만 그 아이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딘가 조금 덜렁대는 구석이 있어도 제 형처럼 우리를 떠나주지만은 않아주길 바랬답니다. 호철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호철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나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늘 빠짐없이 다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조금 정착해서 회사를 하나 다니는가 싶더니 제 기억엔 아마 거기가 가장 오래 다녔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한 2년 차쯤 되었을까요? 조용히 다니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돌발스러운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마누라야 늘 가슴에 큰아들을 묻고 있었고 큰아들의 나이를 세고 있었어요. 그쯤 되면 큰아들도 장가를 가기에 손색 없는 나이였고 호철이 녀석도 30대가 되었으니 이상할 건 없었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가 난데없이 이런 얘기까지 하지 뭐예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난데없이 결혼도 전에 아이부터 생겼다니 정말 호철이는 저에게 있어서 매번 예측하기 힘든 아들 녀석이었어요. 언제 그렇게 연애를 해가지고는 임신까지 하게 된 건지 여자친구인가 모시기를 좀 만나보자고 하니까 난감해하는 얼굴을 하더군요. 그게 지금 한창 입덧인가 그거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랑 엄마 만나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이러면서 막연하게 말을 흐리는 거예요. 당시에 마누라는 몸이 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고 스트레스도 심했었죠. 마누라는 화가 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겠던지 매우 짜증스럽게 말을 했어요. 너 말야, 엄마 지금 암인 거 알잖아. 엄마 진짜 조심해야 돼. 왜 그런 때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자꾸 얹어주는 거야? 우리가 며느리감을 만나보자고 나를 안 잡으면 안 보여줄 거야? 게다가 임신을 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아이고 아파. 엄마 아프니까 그런 거 알고 나도 조심스러웠던 거야. 그럼 어떡해. 걔 지금 입덧한다고 나도 잘 안 만나줘. 근데 결혼을 해야 된대. 애기 생겼으니까. 별 수 없잖아. 나라도 엄마 아빠한테 말은 해놔야지. 이때 겨우 제가 정신줄을 붙잡고 아들에게 질문을 하자마자 또 얼마 안 되어 얼척없는 답이 돌아왔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냐? 그 아가씨 부모님은 양쪽에 다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호철이 녀석은 이때 우물쭈물 거리더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 걔, 걔가 부모님이 안 계시대. 친척 어른들이 계시다던가? 이모인가 삼촌인가? 아무튼 그쪽에는 말했나 봐. 알아서 하라고들 했대. 여기서 저랑 마누라는 정말 여러모로 휘청거릴 듯 했어요. 딱히 물으고 어쩔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이 통하는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쪽에선 이 상황을 같이 나눌 만한 어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래저래 시기가 좀 지나서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헌데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마냥 날라리 같고 근본 없는 아가씨는 아니더라고요. 배가 나온 티가 겨우 날까 말까한 발그레하게 수줍은 표정으로 아주 참한 인상을 갖고 있는 아가씨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우리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녀석보단 훨씬 낫더군요. 이렇게 찾아뵈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약속을 늦게 잡게 되었네요. 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뵙는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작은 커피잔 세트와 함께 과일을 사왔더군요. 네, 참 누구 집 자식을 걱정해야 하는 건지. 우리 호철이 녀석은 자기랑 결혼할 여자가 그걸 양손에 다 들도록 손 까딱 안고 있는 모양새가 어찌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그거야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한텐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마누라도 치료가 복잡한 상태였고 그 아가씨도 배가 나오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려야 했거든요. 일정들을 쭉쭉 당겨서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중간에 저만 아주 박터지게 고생을 해가며 알아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때 호철이 본인도 동행해서 같이 알아보긴 했었지만 이 녀석한테 뭘 맡기면 늘 탐탁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마누라는 몸 회복하기도 힘들고 번거롭던 차에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묘하게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훗날을 위해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이기도 했었고요. 여보, 나 처음엔 호철이가 어디서 애를 만들어 왔다길래 이 자식 진짜 어디까지 속을 썩이나 싶었거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얼마 전에 나 일어서는데 앞이 어지라면서 뿌옇게 안 보이더라고. 그때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지금 회복기에 있고 촉이라고 하니까 겁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부터 나는 많이 약해졌어. 그래도 호철이라도 뭔가 자꾸 단계를 건너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 마누라의 말을 요약해보자면 자기 앞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아들이 조금이라도 효도를 한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생각을 바꿔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저도 그 말에 살짝은 동의를 했답니다. 이후에 마누라는 멀쩡히 호철이의 결혼식도 보고 패백도 보고 손주 낳는 것까지 무던히도 봤어요. 그렇게 시기를 지켜보면서 향후 어찌 되는지 보고 있던 차에 암에 걸렸다 회복하고 좀 시간이 지났다는 걸 까먹고 있을 쯤 또다시 검은 빛이 드리워지더군요. 큰아들을 보내고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진짜 제 앞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건 이때가 아닐까요? 마누라는 돌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손주를 안아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괴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애기도 봐주고 분유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보? 걔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나마 새 애기가 말귀가 통하는데 우리 손주 크는 것 더 보고 가야 하는데. 이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 단순히 슬픔이나 놀라움을 느낀 게 아니라 무언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직감이 왔어요. 왠지 이제 더 이상 마누라에게 회복이나 치료나 뭔가가 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절차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고 마누라는 저렇게 괴로움을 토로한 지 1년도 안 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처럼 제 곁을 떠났어요. 당시 며느리가 어린 손주를 자기 친척집에 맡기고는 제 시어머니 장례를 신경 쓰느라 많이 고생을 했었죠. 호철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전 여러모로 마음 잡기가 힘들더군요. 당시 호철이 녀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심 이런 시기에 며느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 어제 온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가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꼈던 게 자기 부모님 장례식 할 때였다고 하네. 자기는 온종일 넋이 나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냉정하게 봐주었나 봐.
나도 저 사람 없었으면 마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으니까. 정말 이제는 천지 아래 저와 아들만 그렇게 핏줄로서 남아있는 셈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호철이 말맞다나 며느리는 물심양면으로 우리 부자를 위해서 장래의 모든 행사들을 담당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우리 아들보다 2살 위였는데 누나라서 그런진 몰라도 참 야무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사실 미덥지 않은 건 호철이었지 결혼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헤프게 쓰고 관리 못하는 이 녀석 주머니도 다 알아서 챙겨주고 있지. 손주 하나 낳아서도 요즘 애답지 않게 물려입히면서 아낄 줄 알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가져가세요. 저번에 주신 선물 봉투 다시 쓰실 일 있으면 쓰세요. 제가 다시 예쁘게 잘 접어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사시려면 낭비예요. 가끔 모임 가실 때 급하게 찾지 마시고 이거 가져다가 쓰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명절 때 제가 지들 쓰라고 사다 준 선물 봉투 하나하나도 각을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던 애였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제가 신경이 쓰인다면서 반찬거리를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은 꼭 넣어주고 갔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마늘 장아찌랑 이거 멸치볶음은 시장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거 꽤 맛있어요, 아버님. 호철 씨도 우리 민우도 아주 잘 먹어요. 아줌마가 하도 맛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사왔어요. 저 믿고 드셔보세요, 아버님. 늘 이렇게 싹싹하게 챙겨주고 가고 계절마다 이부자리며 다 봐주고 가던 든든하고 착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참 저로선 한없이 고맙고 고마운 애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서의 사이는 무척 좋았어요. 하지만 저나 얘나 어디까지나 아들인 호철이 하나로 묶인 사이 아니겠나요?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100번 잘 지내봤자 그 가운데 있는 녀석이 사고를 치면 그 관계도 온전하긴 힘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글쎄 자기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무렵의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먼저 간 우리 마누라도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당시 안 그래도 지병이 있고 자주 손도 떨고 하는 판에 얼마나 손이 떨리고 침이 마르던지 아직도 그때의 며느리 목소리를 잊질 못하겠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애가 목소리가 아주 축 처져가지고 울먹이면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 진이야. 무슨 일이야? 일하던 중에 급히 전화를 받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어쩜 이놈의 호철이 녀석은 왜 이렇게 제 발등을 찍어대는 건지 대체 어디까지 살을 내주고 뼈를 내줘야 사고를 안 칠지 가늠도 안 되더군요. 듣다 보니 화가 나는 건 고사하고 정말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야 할지 영문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만난 여자인지는 몰라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요. 사실 집 나간 지 몇 달 됐어요, 아버님.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 오더니 저보고 이혼하재요, 아버님. 저 어떡해요? 아직 민우도 어린데 민우도 보고 싶지 않대요, 그 사람. 이러니 제가 환장 안 하고 배길 수가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집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바쁘다면서 툭하면 싸움을 걸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참았었어요. 이전부터 늘 이 녀석 야단치는 건 제 몫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 애를 갖다가 제가 막 뭐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불씨가 커질 거고 부부 사이도 악화가 될까 싶어서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다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바람을 피다니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 녀석이 곧 40이면서 지 자식을 놔두고 왜 그 난리가 난 거냐고요. 한편으론 자기 형이 뭐 때문에 그렇게 갔는지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무렵 저에게 이젠 마누라도 없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하던 게 며느리였는데 그 아이를 내 자식이 정말 피맺히도록 상처를 입힌 꼴이 되어버렸죠. 정말로 저는 마음을 기댈 데가 없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논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몇 번이나 마누라 꿈을 꾸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남의 일이라면서 상담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결국 나오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호철이 녀석은 저와도 진즉 연락이 닿지 않을 때였거든요. 진이야, 일단은 네 생각도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호철이 녀석한테 전화와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있으면 무시하고 끊어버려라. 너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아. 그 녀석 자기가 찾아와서 뭘 어쩌겠냐. 너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 며느리야. 그리고 참 내가 면목이 없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너에게 할 말이 없구나. 연거푸 이렇게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다가 결국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 혼자서 민우 키우고 호철이 녀석한테 그런 꼴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달마다 너한테 반찬값을 주마. 그걸로 조금만 견뎌봐라. 응?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시아버지 먹을 반찬은 그대로 해와라 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제 딴엔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답이었어요. 며느리는 호철이가 주는 생활비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울 터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하면 안 받을 애였거든요. 매달 적어도 1, 2주에 한 번씩 와서 반찬을 주고 갔기 때문에 그 반찬값을 달마다 줄 테니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조용히 매월 며느리 통장에 250만 원씩 넣어주었고요. 젊은 날 제가 이뤄넣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기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어느 정도는 물려줄 생각이 있기는 했어요. 그 금액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했지만 그냥 미리 조금씩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어서 주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계속 거절하다가 나중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호철이와의 연결도 어려운지 결국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1년도 되지 않았고 그 말인즉슨 그 망할 놈의 녀석은 그때까지도 지 마누라한테나 지 아비인 저한테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아무튼 그쯤 며느리가 큰 결심했다는 듯 저에게 어렵게 말을 털어놓더군요. 그런데다가 귀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 도대체 저는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대책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저 계속 몸 안 좋았어요, 아버님. 그거 호철 씨도 알았을 텐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이제 소용없죠. 아무튼 저 혼자서는 민우랑 같이 있기가 힘드네요, 아버님. 저희 외삼촌이 외숙모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누구 보살핌을 좀 받았으면 해요. 민우 학교 가려면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요, 아버님. 사실 지금 아주 많이 안 좋대요, 몸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없다가도 한편으론 끄트망으로 향하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괜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저야말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농사를 어디서부터 왜 어떻게 잘못 지어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연신 터지던 사고들을 어떻게 주워 담아야 했을지
제 인생이 너무 저에게 가파르게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별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겠다는 며느리를 잡을 순 없었어요. 자기도 얼마나 상심이 크고 위로받고 싶었겠어요. 사실 제 얼굴은 진즉에 꼴도 보기 싫었을지 모를 텐데 제 욕심에 손주를 보겠다고 붙잡고 있었던 게 미안했죠. 결국 그렇게 되어 며느리와 손주도 집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췄고 저는 정말 오롯이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둘러보던 중에 연락을 띄엄띄엄 하던 친구들과 만났었죠. 이 중 두어 명이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 집 근처에 가서 산다든지 혹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전자 쪽은 성사가 될 수 없으니 후자 쪽이 저에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주변에서 인맥도 좋고 많은 부분에서 늘 앞서가던 친구라 그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저도 여러모로 안정되고 괜찮은 곳을 알아보게 되었죠. 보증금부터 해서 기본 평수나 월세와 식비 등등 여러모로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는데요. 남들이 볼 때에는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무리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금액이 꽤 소비되는 곳을 고른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가장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무척 힘들게 달려왔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다 겪는다고만 볼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연달아 겪었어요. 그런 제가 일생 동안 힘들게 벌어온 것을 제 여생을 보내는 데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 생각했죠. 제 친구도 그래서 권했던 것이고요. 능력만 된다면 그런 거 골라서 들어가는 게 뭐가 나빠. 요즘은 일찍이 50대부터 실버타운 입주 갖고서들 알아본다더만. 자네 일평생 열심히 살았잖아. 마누라도 먼저 보내고 호영이도 그렇게 일찍 보냈고 말이야. 아 근데 호철이는 별 얘기 안 해? 뭐 호철이야 뭐 지가 모시고 살 부담 없으니까 뭔 불만이 있겠냐마는. 이 친구 역시 제가 아들과 거의 절연하다시피 지내고 있다는 걸 몰랐기에 가장 최근 근황은 손주가 태어났을 때 무렵 얘기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한테 보살핌을 받지 않고 먼저 실버타운을 선택한 절 나름 과감하다고 여겼었나 봐요. 그래서 군말 없이 저는 들어가게 되었고 막상 들어가 보니 왜 고민했었나 싶을 만큼 적응이 슬슬 되더라고요. 지인도 없었지만 지내는 와중에 얼굴을 익히는 사람도 생겼고요. 애시당초 실버타운 자체가 거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문화생활이며 즐길 것들도 있었고 시내로 얼마든지 편히 나올 수도 있고 주거 공간 안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렇다 싶을 가족이란 구성이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더군요. 넷이서 같이 살던 기억, 그러다가 큰아들을 보내고 셋이 우왕좌왕했던 기억, 제 옆을 지켜주던 마누라를 보내고 호철이만 남았지만 그 호철이와 이렇게 종이 나부랭이만도 못한 상황이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나마 이걸 연결해주던 게 며느리였고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 잠깐 며느리와 손주 생각이 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사귄 지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멀쩡히 가정이 있었어요. 제 또래에 직종까지 비슷한 지인이 있었는데 자식 손녀들 얘기하는 걸 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야 뭐 자네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지. 사실 난 더 일찍 오고 싶었어. 마누라 일찍 보내고 너무 외로운 거야. 할망구 하나 새로 구하려고 여기 왔지. 형편 비슷한 사람들끼리면 따로 돈 노리고 접근할까 걱정할 것도 없고 말이야. 이 사람은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랑 다른 게 있다면 자식이랑 손녀와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로 저도 좀 지나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아닌 나이 든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구? 우리 진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 허허, 참, 내가 어이가 없네. 우리 진이 서방은 바람나서 나가버렸다면서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신세를 지고 있다던 친정 외삼촌이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었던 자체만으로도 아주 치가 떨리는지 목소리가 썩 곱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더 어두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우리 진이 지금 정상이 아니오. 그댁 잘난 아들 때문에 몹쓸 병 얻어서 이 젊디 젊은 애가 이게 맨날 병원 신세지고 뭐냐고. 의사가 말하기를 그놈의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합디다. 아니 어쩔 거요 대체. 꼴의 며느리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건 아닐 테고. 손주? 우리 민우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요? 거참 양심 더럽게 없네 진짜. 화가 날 대로 난 며느리의 외삼촌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저를 향한 분노도 분노였지만 며느리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돕고 싶었지만 그런 대화 분위기상 더 얘기를 끌고 갈 수는 없었죠. 과장해서 말한 것인지는 몰라도 오늘 내일 한다며 큰 병에 걸려 고생한다고 하는 걸 보니 가슴이 뜯길 듯 아프더군요. 대체 무슨 병이길래 혹시나 우리 마누라가 알았던 암이나 그런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안에서 자라고 있을 손주는 어떨지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그 외삼촌 말 맞다나 제 스스로가 너무 양심 없게 느껴지더군요. 기껏 용기 내어 연락을 했지만 얻은 것은 그 무엇도 없이 제 현 주소만 비참하게 확인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와중 남들 눈에는 제가 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모로 결핍된 게 참으로 많았어요. 가정도 무엇도 뭣도 없이 나라는 인간이 그간 벌고 벌었던 돈이라는 뼈대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안을 갖추는 살덩이는 진즉에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으니 너무 외롭고 마음이 공허하더군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런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사치라는 것을 저는 몇 달 지나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그나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몰라서 이 지경까지 바닥을 치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 적도 있었으니 참으로 전쟁 같은 때를 보냈다 싶네요. 앞서 제가 느꼈던 결핍감도 심각하게 괴로웠던 것은 맞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나를 봐줄 가족 하나 없이 심지어 돈이 어중간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게 맞는 노후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한 것인지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원체 태어나기를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으며 자수성가라고 하면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부를 이룬 제 입장에서 나이가 70이 넘어 그런 환경에 떨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풍족한 실버타운 생활을 하던 중에 검은 손길에 이끌려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근저에 있는 그 좋은 터지에서 일순간 서울역 노숙자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저는 소리를 질러가며 노숙자들 틈에서 통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를 사지로 몰아내기도 하는 존재란 말인가요? 제 자식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살기에 너무 분할 정도로 호철이 그 녀석으로 인해 전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끔찍한 일을 겪어버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호철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영식이 아저씨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디 들어갔다면서요? 거기 평화실부터 맞죠? 언제 연락도 없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이런 생뚱맞은 전화 한 통과 함께 거의 수년 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온 아들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한동안은 마음을 가다듬기 힘들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자기를 천의 고아로 만들고 사라진 양 말을 해대더군요. 게다가 몇 년이 지나 들어본 아들의 목소리란 분명 제 아들이 맞는 거야 당연했지만
어째 어디선가 세월을 탄 듯 많이 달아 있었어요. 저에게 토로하던 그 끔찍한 사정과 맞물려 뭔가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그래놓고 결론부터 말해 듣고 농담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금액을 저에게 엎드려 빌며 요구하더군요.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아버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당연히 처음에야 이렇게 외면을 하고 얘기를 끊어버렸지만 호철이 녀석이 정말 누가 옆에서 누군가 괴롭히기라도 하듯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비명을 질러대던 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 고민을 하고 숨을 고를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갑작스레 연락해온 호철이 녀석은 그 안에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대한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어요. 자식이 원수고 또 원수라는 말을 기꺼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째지는 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는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잠이며 밥이며 다 소용이 없더군요. 남들은 손주를 안겨주고 그렇게 왕래를 해댔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왜 이런 결과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하다하다 정말 너무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제 아비가 조금이라도 엉덩이 붙이고 살만한 공간의 금액도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골수까지 빼먹었다고 해야 할지 남김없이 다 털어갈 기세더군요. 아버지, 내가 여자한테 잘못 걸렸어. 뒤에 엄청 무서운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렸어. 아버지,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요. 네? 제발요. 그 돈 안 갖고 오면 큰일 난대. 나 좀 제발 살려줘요, 아버지. 온갖 무서운 말을 하면서 거의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대더니 급기야는 인간 같지 않은 꼴을 하고 나타나서는 제 앞에 넙죽 엎드려버린 아들을 보고 저는 정말 혼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내가 못 놈의 죄가 그리 많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구역질이 차오르더군요. 하여간에 말이에요. 하여간 그놈이 말하는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주게 되었어요. 핏대를 세워가며 제가 알던 얼굴과 달리 눈이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온 얼굴이 바싹 말라버린 호철이 녀석 얼굴을 보니 기이할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나보다는 젊은 아들 녀석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면 거두기 힘들 내 몸뚱이의 쉼터를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정말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들은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제가 겨우 몸을 두겠다고 구해두었던 모텔 돈을 다 까먹을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서울역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왕자와 거지도 아니고 본래 묵었던 환경과 거기 거주하던 지인들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고 만 거죠. 그나마 알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누나들 둘도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고 여동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 형제가 어쩌고 해도 내가 이룬 가정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더군요. 서울역을 어슬렁거리다가 막상 그조차도 내키지 않고 무리에 끼는 것도 끼지 않는 것도 무섭고 인생의 끝이 여기서 더 어디가 있을까 싶은 나날들을 며칠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생활했던 내용들은 여기 적기에도 너무 피로하고 피 섞인 울음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요. 그렇게 지내던 지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저는 용기 내어 한 곳에 연락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냥 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었달까요. 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힘든 세월을 끊어내는 것도 두렵고 그럴수록 저에게 안정을 주었던 대상과 조금이라도 이어지고 싶더군요. 그렇게 연락해본 게 바로 며느리였어요. 한창 아프고 위독하다고 할 때 들여다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저 근황이라도 알고 싶어서 감히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 정도는 외워서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다시 그 외삼촌이 나와서 욕을 할지언정 적어도 며느리나 손주의 근황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요. 만약 그때 제가 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 확신이 없네요. 그 전화 한 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머,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핸드폰도 안 되고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예상 외로 카랑카랑하게 힘이 있어 보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말이 트인 벙어리처럼 마구 말을 쏟아댔고 현 사정에 대해서 겨우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몹시 구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를 심히 상처 입힌 제 아들놈인데 그 아들놈한테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제 모습. 정말 뭐가 어떻게 되어도 단단히 돌아버린 게 맞죠. 그래도 전 그럴 걸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잔혹한 상황 안에 있었기에 며느리 하나를 동아줄처럼 붙잡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는 몇 마디 길게 말하지 않더군요. 아버님, 저기 일단 택시를 타시겠어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어디 적으실 데가 있으실까요? 택시 타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그 말에 눈물이 어찌나 와르륵 쏟아지던지 며느리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 있는 작은 연립으로 들어가 조금 평수의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와 훌쩍 커버린 손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간 제가 며느리로부터 받았던 대접이란 며느리 본인은 별게 없다고 하지만 저로선 참 잊지 못할 따뜻한 대우였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씻고 잠을 자고 나를 위해 차려준 밥을 먹고 대뜸 커버려 아직 사이가 어색한 손주의 얼굴을 바로 옆에서 힐끔힐끔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힘들게 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꼼꼼하게 이것저것 묻던 며느리는 대뜸 자기가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어렵사리 갑상선 암 회복했어요. 사실 아직도 조심할 게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좀 해결을 하고 싶네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실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어쩌면 아버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차마 눈을 마주하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며느리는 털어놓더군요. 내내 저는 죄인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된 건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버님도 아시죠? 제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다른 여자랑 놀아난 사진이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매일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지 그런 몹쓸 병으로 나타나 저를 짓눌렀어요.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전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민우를 키워야 하니까 힘을 내야 되고요. 게다가 아버님까지 이렇게 되셨다니. 아버님은 허락해 주실 거죠? 제가 그 사람 찾아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요. 이쯤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말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그 순간도 자기 아버지가 서울역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죽어가건 말건 간에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딱히 아들을 벌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결론으로 오자면요. 며느리는 제가 아들에게 빼앗기다시피 내맡겼던 재산의 70% 정도를 찾아왔어요. 저 같은 사람으로선 실제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며느리가 그 돈을 찾아내는 데에는 일련의 경로 같은 게 다 있었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여자랑 못 헤어질 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비참하지만요. 아무튼 그 여자의 사업장 같은 건 진즉에 알고 있었고 SNS로도 매번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뭘 하는지 다 보였죠. 갑자기 회사 몸체를 늘리길래 어디서 그런 돈이 났나 했더니 진짜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호철 씨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그 돈 없으면 그 돈 다 빼면 그 계집애한테 버림받을 게 뻔해요. 이제 호철 씨 인생은 제 알 바 아니네요. 아버님, 저 뒷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 최선이에요, 아버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며느리는 제 아들과 그 상간녀라는 여자의 행보를 쭉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더군요. 참 미안하고 면목 없게도 며느리는 자기를 버린 남편과 불륜녀가 어찌 살아가는지 꾸준히 관찰해오고 있었나 봅니다. 완전히 여자에게 미쳐버린 제 아들이 제 돈을 협박하듯 가져가 그 여자에게 퍼부었고 그걸로 여자의 회사 몸통을 늘렸더군요. 며느리는 그 불륜녀의 사업장에 찾아가 이 돈 줄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안다면서 나름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너 말이야, 남편이 있는 몸으로 남의 집 남편 꼬셨지? 게다가 그 집 아버지 노후 재산까지 끌어다가 노인네 거리에 앉게 만들고 이 피 같은 돈으로 이 건물에 보탰어? 너 이 회사 갖고 방송에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네 가정도 번듯이 있던데 내가 이거 싹 다 전단지 만들어서 이 건물 벽에다 다 발라버릴까? 아니 그러기도 아까워. 그냥 인터넷에 쫙 다 붙여버려? 그럼 너 반나절 만에 이거 다 철수하고 네 그 잘난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그거 시간 문제 아니야. 어쩔래? 뱉을래 말래? 그런 실랑이가 오가던 중에 참 끔찍하게도 제 아들 호철이 녀석이 나타나서 며느리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 정말 죽어서도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 죄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돼가면서 결국은 그 돈을 어느 정도 다는 아니어도 돌려받게 되었어요. 다시 되받게 되던 날은 정말이지 손발이 다 떨려서 주저앉았고 하마터면 계단에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모래알처럼 제 손틈 사이로 빠져나간 재산이 다시 스르륵 들어오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돌려받았지만 그 중에서 반을 며느리에게 주었으나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이 얼마간 너무 기막힌 삶을 살아 온몸이 성치 않았던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듯 며느리에게 돈을 내밀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나는 또 짐이 될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고 수치를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라고 이 돈을 안 받겠다는 거냐. 네가 받기라도 해줘야 내가 이제 잠도 자고 숨도 쉰다. 제발 우리 더 괴롭지 말자. 진이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나도 조용히 살게. 제발 받아줘. 응? 이리하여 며느리 역시 돈을 받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떨구더니 연신 몸을 떨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특별히 굴곡이나 기복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실버타운은 아니고 그냥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한 건 참 감사하게도 며느리와 손자가 한 달에 몇 번씩 제 집에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와서 밥도 먹고 TV도 같이 보고 그러고 한 반나절 머물다 갑니다. 저도 몸이 성하고 거동이 불편치 않으니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움직이고 걷고 뭐든 하려고 합니다. 외려 실버타운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던 때보다
어쩌면 좀 더 제 인생의 생명력이 더 물꼬를 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들 호철이의 소식이란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심한 마찰이 있었다던 이후로 원래도 연락이 없었지만 여전히 없더군요. 한동안은 아들의 근황에 대해 저도 잠깐은 신경을 꺼두고 싶어요. 그 얼마간 치를 떨며 자식을 원망하고 이를 갈았던 시기를 생각하니 차라리 낳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기보단 그저 스위치를 끄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그저 이런 상태로 제 여생이 조용히 흘렀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십니까? 이왕이면 지금 쥐고 있는 것들 붙들고 좀 더 힘차게 숨을 뱉어봅시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